새벽 5시. 안개가 자욱한 시골 마을에 첫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정심 할머니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잠에서 깨어 있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49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정심은 낡은 고무신을 신고 뒷마당으로 나섰어요.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발끝을 간지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 걸어가면서 정심은 자신의 밭을 바라봤어요. 500평 남짓한 이 땅이 정심에게는 전 재산이자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 밭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정심은 호미를 들고 배추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래 심은 배추들이 제법 실해져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돌보며 키운 것들이니까요. 이웃 농가보다 배추가 더 싱싱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말순이가 보면 부러워하겠네. 내가 정성을 더 들였으니까 당연한 거지. 오말순은 정심과 같은 나이로 옆 동네에 사는 친구였어요. 젊을 때부터 서로 농사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온 사이죠. 정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정심은 밭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심이 차린 상에는 자신의 목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째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큰 소리쳤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명절 때나 안부 전화 한 통 받을 뿐이었죠. 며느리 소라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바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민호도 사업이 어려워서. 항상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 이야기로 끝나는 통화였어요. 정심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식사를 마친 정심은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무밭 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가을 수확이 끝나고 나면 겨울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내년 봄에 심을 작물들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도 중요했고요. 내년에는 뭘 심을까? 고추를 늘려볼까 아니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까? 정심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올해 농작물 판매로 번 돈은 대략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정심아, 어제 담근 김치 좀 나눠주러 왔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담갔거든. 고마워, 말순아. 나도 막 배추 따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두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소식부터 건강 이야기까지 대화 주제는 끝이 없었죠. 이런 시간이 정심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또 올랐다더라. 우리 같은 시골 땅도 덩달아 오르나 봐. 그런가? 난 땅값 같은 건 잘 모르겠어. 팔 생각도 없고. 정심은 진심이었어요. 이 밭은 남편과 함께 일궈온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심은 또다시 밭으로 나갔어요. 해질 무렵의 밭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배추잎을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음이 평온해졌죠. 이런 풍경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지. 정심은 밭 가장자리에 있는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정심을 위해 심어준 나무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달콤한 감을 주렁주렁 맺어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곤 했죠. 그런데 오늘따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여보세요, 민호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너희들은 어떻고? 민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심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려고 했죠.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곧 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제? 정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아들이 돌아온다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손주들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민호와의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캐나다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라는 말들이 오갔죠. 정심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심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죠. 말순이한테 빨리 알려줘야겠어. 얼마나 기뻐할까. 정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미리 사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민호의 전화 때문에 설잠을 잤지만 몸은 가벼웠어요. 아들 가족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뭘 준비해야 할까?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야겠어. 정심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 가족을 위한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었죠. 읍내 상가에 도착한 정심은 먼저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이 중고등학생이라고 했으니 공부용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쁜 연필, 공책, 펜 등을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옛날보다 훨씬 비싸졌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이것들도 괜찮겠지?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정심은 점원에게 물어보며 하나씩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총 10만 원 정도 나왔지만 기꺼이 지불했어요. 손주들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돈이 아깝지 않았거든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복점이었습니다. 정심은 민호가 어릴 때 입혔던 한복이 생각났어요. 명절 때마다 곱게 차려입고 세배를 드리던 모습이 떠올랐죠. 손주들에게도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분들 한복 맞춰드리시려고요? 네, 아들 가족이 캐나다에서 돌아와요. 손주들이 한국 문화를 잊지 않았으면 해서요. 한복점 사장님은 정심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예쁜 한복들을 보여줬습니다. 남자아이용, 여자아이용으로 각각 골랐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정심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심은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깔끔하게 살았지만 가족이 올 생각에 더욱 꼼꼼히 정리했어요. 안방부터 거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렇게 큰 청소를 해보긴 20해 만이네. 오후에는 말순이 찾아왔어요. 정심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정심아,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 무슨 일 있어? 말순아, 큰일 났어. 우리 민호가 돌아온다는구나. 정심은 흥분한 목소리로 어젯밤 민호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말순도 정심 못지않게 기뻐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친구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된다니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어머, 정말? 그럼 이제 외롭지 않겠네. 손주들도 볼 수 있고. 맞아. 꿈만 같아. 캐나다에 간 지가 언제인데 벌써 15년이 넘었어. 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민호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심은 손주들이 얼마나 자랐을지, 한국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이었으니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순의 표정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정심아, 혹시 민호가 왜 갑자기 돌아온다고 했는지 자세히 말했어?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럼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너무 기대만 하지 말고 마음 준비도 해도. 말순의 말에 정심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무엇을 원한다고 해도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소라가 받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 언제쯤 시골로 내려올 거니? 아, 그게. 일단 서울에서 정착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정심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들 가족이 시골로 내려와서 함께 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어요. 어디서 만나든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내가 올라갈게.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서울 집이 좀 좁아서 며칠만 계시다가 다시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소라의 말에 정심은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서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된다고 여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심은 서울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선물을 챙기고 시골에서 기른 농산물도 가져가야 했어요. 정성껏 키운 배추, 무, 고구마 등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런 건 서울에서 사 먹으면 비싸잖아. 우리가 기른 걸 가져가야지. 옷까지도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었지만 서울에 가서는 단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도 꺼내 입어봤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정심은 밭을 한 바퀴 돌았어요. 며칠 동안 비울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말순에게 부탁해두긴 했지만 걱정이었어요. 며칠만 기다려라. 금방 돌아올게. 정심은 밭의 작물들에게 말을 걸며 걸었습니다.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평생을 함께 해온 밭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심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스 밸브는 잠갔는지 문단속은 제대로 했는지 하나씩 확인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내일이면 손주들을 볼 수 있어. 얼마나 자랐을까. 정심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거라 긴장도 됐고 기대도 컸거든요. 새벽에 일어난 정심은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출발이구나. 정심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문을 잠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서울에 사는 아들 보러 가요. 캐나다에서 돌아왔거든요. 버스에 오른 정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죠. 오전 10시 정심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 반의 기차 여행이었지만 설레는 마음 때문에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플랫폼에 내린 순간 서울의 복잡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어머, 사람이 이렇게 많네. 정심은 무거운 짐을 끌며 출구를 찾았습니다. 농산물 상자와 손주들 선물이 든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곧 만날 가족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정심은 스마트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어요. 민호야, 엄마 서울역에 도착했어. 아,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지금 회사에 있어서 못 나가겠어요. 집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소라는 집에 있지? 네, 있을 거예요.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가 끝나고 정심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들이 직접 마중 나와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을 이해한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이동한 정심은 마침내 민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모습에 압도당했어요.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여기가 우리 민호가 사는 곳이구나. 정심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어요. 얼마 후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소라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정심은 그것을 오랜만에 만나는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죠. 소라야, 그동안 잘 지냈니? 애들은 어디 있어? 학원에 갔어요.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정심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거실과 부엌이 연결된 구조였고 방이 2개뿐이었죠. 가족 4명이 살기에는 좀 비좁아 보였습니다. 짐이 많으시네요. 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소라가 정심의 짐을 보며 말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정심은 당황했지만 밝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기른 채소들이랑 손주들 선물이야. 서울에서는 비싸잖아. 아, 그런가요? 고맙긴 한데. 냉장고가 작아서 다 넣기 힘들 것 같아요. 소라의 말에 정심은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온 것들인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서울 생활이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일부만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나누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하세요.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지는 동안 정심은 거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소파가 하나 있고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식탁은 작은 테이블 하나뿐이었죠. 가족이 다 모여 앉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주무실 곳이 좀 문제예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심은 당연히 안방이나 작은 방 중 하나를 쓸 줄 알았어요. 왜? 방이 2개 있잖아. 한 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다른 방은 애들이 써요. 공부방이기도 하고요. 그럼 나는 어디서?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만이니까요. 정심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요? 자신이 손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불쾌감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아, 그래. 괜찮아. 정심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실망감이 컸지만 참았어요. 가족이 다시 만난 기쁨을 생각하며 견디기로 했죠. 오후 4시쯤 손주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지훈이와 고등학교 1학년인 지원이었어요. 정심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어요. 정심이 준비해온 선물을 건네줘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애들이 좀 예민해요. 새 학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소라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정심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손주들과의 재회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차가운 반응뿐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심은 반가워서 일어나 맞이했어요. 민호야, 수고했어.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민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캐나다 생활이 힘들었나 보다 싶었죠.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도 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더욱 어색했어요. 소라가 시켜놓은 배달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치킨과 중국 음식이었죠. 정심은 집에서 만든 반찬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소라의 설명이었지만 정심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인데 배달 음식이라니요. 시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먹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정심이 시골 이야기를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 밭에서 올해 배추가 정말 잘 됐어. 너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정심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이 원하던 가족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밤이 되자 정심은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평소 침대에서 자던 몸에는 불편했어요. 소파가 짧아서 다리를 구부려야 했죠. 며칠만 참으면 돼. 정심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울의 소음도 시끄럽고 무엇보다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심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날 새벽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 정심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불편한 소파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였어요. 72세의 나이에는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정심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속삭이듯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심은 의도치 않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였어요. 짜증이 섞인 어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며칠만 있다가 가실 거야. 참아. 민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 반 얘기 좀 해봐요. 갑자기 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어머님이 계신 동네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평당 100만 원은 넘을 것 같던데요. 정심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밭에 대해 알아봤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계산해 보니까 5억은 넘을 것 같아요. 어머님 밭이 500평 정도 되잖아요. 5억? 민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정심도 그 액수에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밭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맞아요. 요즘 그 동네가 개발 예정지라서 땅값이 폭등했거든요. 우리 빚 갚고도 남을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정심은 문 앞에 서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굳어버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팔 생각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설득해야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그런 큰 밭이 뭐 필요해요. 팔아서 편하게 사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밭을 정말 아껴 하시는데. 여보, 우리 상황 생각해봐요. 캐나다에서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이번이 기회예요. 정심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아들 가족이 자신을 찾은 이유가 밭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어머니 재산인데. 재산이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한테 상속될 거잖아요.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소라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지?
일단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해보는 거예요. 시골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밭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서울에서 함께 살기에는 집이 너무 좁은데.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하는 거죠. 일석이조잖아요. 정심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정심은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심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요. 자신의 밭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지만 정심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세수를 하며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심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라를 바라볼 때마다 새벽에 들은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소라가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정심에게는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그 웃음 뒤에 욕심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응, 잘 잤어. 정심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근처 공원에라도 다녀오시면 어때요? 그래, 그럴게. 정심은 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 더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았어요. 아침을 간단히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죠. 밖으로 나온 정심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죠.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정심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진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것을 가족의 사랑으로 착각했다니요. 핸드폰을 꺼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말순아, 나야. 어머, 정심아. 서울은 어때? 손주들 많이 컸지? 말순의 밝은 목소리가 오히려 정심을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말순아,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정심은 새벽에 들은 대화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순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정심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직접 들었는걸. 어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이 안 나. 두 할머니는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말순은 정심을 위로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정심아, 너무 상심하지 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하지만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심은 말순의 말에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처받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공원에서 오후까지 시간을 보낸 정심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집에 들어가니 소라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공원은 어떠셨어요? 좋더라. 정심은 간단히 대답하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내일 시골로 내려갈 준비야. 벌써요? 좀 더 계시다가 가시면 안 돼요? 소라의 말에는 아쉬움보다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밭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거든요. 아니야. 집이 걱정되어서. 정심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짐을 싸면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 아침 7시 정심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을 바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에서 하루라도 더 머무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이틀 밤을 보낸 소파를 정리하며 정심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손주들 선물로 준비한 한복과 문구용품들도 그대로 두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가져간들 뭐해? 진심이 통하지 않는데. 오전 8시쯤 민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정심이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벌써 가세요? 응, 집이 걱정되어서. 좀 더 계시다가 가시면 안 될까요? 소라도 실망할 거예요. 민호의 말에 정심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벽에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 그런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너희들도 바쁘잖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방해라니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정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거실 소파에 재우지 않았을 텐데요. 소라도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정심이 떠난다는 소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갑자기 가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냥 집이 보고 싶어서. 정심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어질수록 마음만 더 아플 뿐이었어요. 택시를 불러서 서울역으로 향했죠. 어머님 연락 자주 드릴게요. 소라가 마지막까지 연기를 했지만 정심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아파트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기차에 몸을 맡긴 정심은 3시간 반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아들 가족에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골역에 도착한 정심을 말순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제 전화로 상황을 들은 터라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정심아,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말순아. 정심은 친구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왜 서울까지 가서 상처를 받았을까 싶었어요. 울지 마. 이제 집에 왔잖아. 말순의 위로에 정심은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집에 도착한 정심은 이틀 만에 보는 자신의 공간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낡고 작은 집이지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짐을 풀고 밭을 둘러본 정심은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에 위로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비가 와서 땅이 촉촉했고 배추와 무가 더욱 싱싱해 보였어요. 저녁에 말순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심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생각해봐야겠어. 밭을 노린다는 걸 알았으니 조심해야 해. 또 찾아올지도 모르거든. 말순의 말에 정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어요. 5억이라는 큰 돈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말순아,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밭을 팔 거야.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심이 그렇게 아끼던 밭을 팔겠다니요. 정말? 왜? 민호네한테 주기 싫어서. 차라리 내가 팔아서 내 뜻대로 쓸래. 정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은 대화가 오히려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팔아서 뭐 할 거야? 마을에 기부할 생각이야. 노인복지센터 같은 거 지으면 좋겠어. 정심의 계획을 들은 말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럼 민호네가 뭐라고 하겠지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음 날 정심은 읍내로 나가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할머니,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개발 계획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따르면 정심의 밭은 정말 5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소라가 조사한 것이 맞았어요. 그럼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준비하시고 감정평가 받으시면 돼요. 수요가 많아서 금방 팔릴 거예요. 정심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소라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와 있었어요. 정심은 깜짝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죄송해요.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이들이 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왜 왔어? 어머니가 너무 갑자기 가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해서. 소라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정심에게는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집이 좋아서 온 거야.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뭔데? 서울에서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시골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서울 집이 좁다며? 그래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어머니 밭을 팔아서요. 결국 나왔습니다. 정심이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화가 났죠. 내 밭을 왜 팔아?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팔아서 편하게 사세요.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정심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속셈은 뻔했어요. 정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밭은 팔 거야. 민호와 소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너희한테는 안 줄 거야.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와 소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팔아서 내가 쓸 거야. 마을에 기부할 생각이야. 정심의 선언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가족인데. 새벽에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정심의 한마디에 소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 민호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돌아가. 볼 일 없어. 정심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정심은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밭을 처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심이 밭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 가족은 시골 여관에 머물면서 매일 정심의 집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정심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해봐요. 민호가 대문 밖에서 애원했지만 정심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읍내로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밭 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려고 했죠. 할머니, 토지 기부는 절차가 복잡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정심은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일단 토지 감정평가부터 받으세요. 정확한 가치를 알아야 기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정심은 감정평가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면 전문가가 와서 땅을 평가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주 지훈이와 지원이가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캐나다에서 온 정심 할머니 손주들이에요. 어머,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들이구나. 마을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보며 칭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심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서울에서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민호와 소라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진짜 걱정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또 다른 연기라고 생각했죠. 이제 와서 뭘? 어머니,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진심이 어디 있어. 그때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원이가 정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죠. 할머니, 마을 분들이 할머니 자랑을 엄청 하시던데요. 밭농사도 제일 잘하신다고. 그래? 정심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의 애정 어린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서울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지훈이의 말에 정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부모가 시킨 건지 헷갈렸어요. 너희들 진심이야? 네, 진짜예요.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지원이가 정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정심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밭일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배우고 싶어요. 손주들의 간절한 모습에 정심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이들이 변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 가족은 정심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이었죠. 소라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는데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시골 채소로 만드니까 맛이 정말 좋네요. 그래? 다행이다. 정심은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정성스러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을 바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밭을 팔지 마세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갑자기 왜?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재산에 욕심을 부렸던 거죠. 민호의 말에 정심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바꾼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을게요. 어머니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소라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말은 쉽지. 정말이에요. 저희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 후 며칠 동안 민호 가족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소라는 정심의 밭일을 도왔어요. 손주들도 학교를 마치면 할머니 집에 와서 농사일을 배웠죠. 할머니, 배추 심는 거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정심은 손주들을 가르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이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감정평가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심의 밭을 정확히 평가하러 온 거예요. 민호 가족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이 일대가 개발 예정지라서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5억 3천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감정평가사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많은 돈이네요.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걸 꼭 기부해야 해요? 왜? 우리 가족이 열심히 일해서 할머니를 모시면 안 돼요? 지훈이의 말에 정심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변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심은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민호와 소라의 대화를 들은 거예요. 여보,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해야 해요? 지쳐 죽겠어요. 조금만 더 참아. 어머니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어. 애들도 힘들어해요. 밭일은 처음이라 손이 다 까졌거든요. 그래도 5억이 넘는 돈인데 참을 만하잖아. 정심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거예요. 가족의 변화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이번엔 확실히 해야겠어. 정심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정심은 가족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기부 서류에 서명할 거야. 민호와 소라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결정했어. 정심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정심이 기부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변호사가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민호 가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5억이 넘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때문에 마음이 더욱 굳어진 상태였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소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뭐가 너무해? 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남한테 다 주시겠다고요? 말이 돼요? 소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심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식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 땅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 상관없긴요. 민호가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알아? 정심의 말에 소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럼 손주들은 어떡해요? 애들 대학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그건 너희가 벌어서 해결할 일이지. 어머님. 소라가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지훈이와 지원이가 뛰어왔습니다. 부모와 할머니가 싸우는 모습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싸워요? 지원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아,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버리시겠대. 소라가 아이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정심은 그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너희를 버린다고 했어? 그럼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남한테 다 주세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세뇌당한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정심은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사랑이요? 그럼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지원이의 질문에 정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어요. 너희 부모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10시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심 할머니. 약속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정심은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 가족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오늘 기부 의사확인서와 토지 처분 관련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정심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봤어요. 할머니,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토지 소유권이 마을로 넘어갑니다.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심이 펜을 들자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이미 다 했어.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빚은 언제 갚고? 민호의 말에 정심은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로 그 빚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새벽에 소라랑 하는 말 다 들었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다는 걸 안 민호와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5억이라는 돈 때문에 나한테 연기한 거 다 알고 있어. 정심의 말에 변호사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갈등이었던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소라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 진짜 가족이라면 거실 소파에 재우지 않았을 거야. 정심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을 시작했어요. 박, 정, 심.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민호 가족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서명 완료됐습니다. 이제 토지는 마을 소유가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심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돌아가. 정심의 차가운 말에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이렇게 헤어져요? 지원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정심도 마음이 아팠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른들이 잘못했어.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면 언제든지 와. 정심의 말에 아이들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 가족이 떠나고 나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심은 마당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말순이 찾아와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정심아, 다 끝났어? 응, 끝났어. 후회는 안 해? 아니, 속 시원해. 정심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가족과 헤어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 것에 만족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생각해봐야겠어. 정심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밭은 없어졌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서명을 마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심의 밭이 있던 자리에는 정심 노인복지센터 기공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정심이 누나 덕분에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시설이 생기네. 맞아, 정말 고마운 일이야.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에 정심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복지센터는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노인 프로그램실, 급식실, 의료진료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했죠. 정심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정심에게 말했습니다. 5억이 넘는 재산을 마을에 기부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정심은 쑥스러워했지만 기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하셨나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마을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심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 가족과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가족도 결국 이해해주겠죠.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과 손주들이 그리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정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밭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평생을 함께한 밭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의미 있는 것이 생겨날 예정이었죠. 말순아, 내가 잘한 거 맞지? 저녁에 찾아온 말순에게 정심이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지.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가끔 아들 생각이 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도 내가 한 일이 틀린 건 아니야. 말순의 위로에 정심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정심을 찾아온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 손주였죠. 할머니.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심도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지훈아,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지훈이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도 훨씬 자랐고 표정도 더 성숙해 보였어요. 부모님은 알고 왔어? 아니요. 몰래 왔어요. 지훈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심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왜 몰래 왔어?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지훈이의 말에 정심은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야?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을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심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저 다시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서울은 너무 답답해요. 지훈이의 간절한 표정에 정심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설득해 볼게요. 아니야, 지훈아. 너는 부모님 곁에 있어야 해. 정심은 아이를 위해 단념시키려고 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방학 때라도 놀러 와도 돼요? 그건 부모님과 상의해봐. 지훈이는 하루 종일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지센터 공사 현장도 구경하고 할머니가 새로 심은 작은 텃밭도 봤어요. 할머니, 이 복지센터가 할머니 땅이었어요? 그래. 후회 안 하세요? 왜? 엄청 큰 돈이었잖아요. 정심은 지훈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뭐요? 마음의 평안이야. 할머니는 지금 마음이 편해. 지훈이는 할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인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에 지훈이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심은 손주가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보내줘야 했어요.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야. 지훈이가 떠나고 나서 정심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진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도 지훈이는 몇 번 더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지원이도 함께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죠. 가을이 되자 정심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운영할 텃밭 프로그램의 지도사가 된 거예요. 평생 농사일을 해온 경험을 살려서 어르신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정심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어르신들이 정심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정심은 그런 호칭이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오늘은 겨울 준비를 해볼까요? 정심은 작은 텃밭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농작물을 기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혼자 큰 밭을 일굴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복지센터가 드디어 완공되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심은 명예관장으로 임명되었죠. 그날 정심은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민호와 소라 그리고 손주들이 개관식에 참석한 거예요.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왔구나. 정심은 담담하게 맞이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차분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라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원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심은 가족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정심은 과거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원망하며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개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정심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정심은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여겼죠. 해가 저물 무렵 정심은 복지센터 앞 작은 정원에서 감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예전 밭에 있던 감나무를 기념하는 의미였어요. 이 나무가 크면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겠네. 정심은 묘목에 물을 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자신은 볼 수 없겠지만 언젠가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할머니,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가 물어봤습니다. 감나무야.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지. 왜요? 오래 키워야 열매를 맺거든. 인생과 비슷해. 정심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라고 정심은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심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밭은 떠나보냈지만 삶은 이제서야 진짜 뿌리를 내린 기분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이제 정심의 하루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혼자였던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감나무 묘목이 자라듯 정심의 새로운 인생도 천천히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